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오늘은 중국 고대 오인의 영웅 그들에게서 배우다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부국 강병의 시작, 상황의 변법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전체를 전국시대에서 통일을 완성시킨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고, 진의 부국 강병의 기초를 닦은 진흥공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흥공, 이름은 영사습이거든요. 진나라의 그 왕의 그 성은 영시입니다, 영시. 자, 그런데 이 진흥공이 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 영공이 죽고, 당연히 이제 보위를 이어야 되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진의 강공인데, 따라서 이제 영사습이라는 젊은 이제 그 어떤 이 왕자가 이제 옆에 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나라의 그 위문공이 이제 사실 당시에 최강국의 이제 명성을 얻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전국시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강국으로 부상한 나라가 위나라였는데, 위나라가 강력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옥이라든지 이극, 이회, 서문표 이런 엄청난 어떤 이제 법가사상가들이 이제 이 당시에 위문공 휘하에 이제 몰려들면서 중앙 집권이라든지 법치, 부국 강병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나라의 그 정변에서 영사습이라는 이제 젊은 왕자가 이제 망명을 하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위나라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위나라가 당대 최강의 어떤 정치 역량이 있었던 시대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법가적인 어떤 사상이 어떻게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끄는지를 다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문공이 죽고 나서 위문공의 아들이 위무공이라는 사람인데, 이때 이제 다시 영사습을 진으로 보내서 이제 원래 영사습이 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제강공의 이제 손자 출공을 죽이고 보위에 즉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진흥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등장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의 군주가 되다 보니까 젊은 시절을 위나라에서 그 법가적 어떤 개혁 정치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스스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순장을 금지시켰는데, 순장이라는 것은 군주가 죽었을 때 그 군주를 보편하던 신하들을 같이 파묻어 버리는 그런 어떤 이제 악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체가 어떤 잔혹한 일이긴 하지만 또 인재들을 이제 같이 묻어버리니까 어떤 아무리 나라가 강력해도요, 그 군주가 죽고 나면 다시 도루묵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금지를 시켰다. 그리고 군주가 이제 직할하는, 당시는 봉건제도다 보니까, 종법 봉건제도다 보니까 이제 제후들한테 땅을 많이 이제 하고, 이제 군주가 어떤 일부의 땅을 지배하는 직할령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떤 그 나라의 이제 국력이 강력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흥공이라는 사람이 군주 직할지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현제도라 그러는데, 나중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봉건제를 채택하지 않고 군현제를 채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현제도가 바로 이때 나온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제후의 있던 영토가 아니라 이제 진나라가 말하는 군현제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통치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후가 아니라 군주가 보낸 관리가 통치하는 제도다 보니까 군주의 직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군사 정치 통합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1회차 강의 때 관중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보면 이제 농민들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지만 유사시에는 병사로 차출이 바로 되는 그런 병농 일치적인 그런 제도를 구사했다. 그래서 군사 정치가 통합되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전통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제 반복되는 아이디어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오가작통법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하는데, 이 5집을 하나로 묶어서 한 집이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지으면 연좌를 시켜버려요. 연좌를. 그러다 보니까 다섯 집이 다른 내가 아무리 잘 훌륭하게 살아도 그 엮여 있는 다른 집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같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고발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오가작통법이었다. 그리고 헌공이 실시한 제도 중에서 호적 제도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가가 당시 이제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금과 징병이었는데 두 가지 모두 이제 그 어떤 한 집의 집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호적 제도가 대단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혁적인 제도를 하다 보니까 진나라의 힘이 점점점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력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이제 기원전 364년에 이제 진헌공이 옆에 위나라 위를 공격해서 하서라는 땅을 수복하는 겁니다. 이 하서라는 땅이 대단히 중요한 땅인데 우리가 중국의 그 북쪽에 흐르는 강 이름이 황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황하가 이제 동서로 흐르는 강이지만 중간쯤에 이제 남북으로 흐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남북으로 흐르는 구간에서 왼쪽을 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중원의 땅과 그 스텝 지역에 이제 연결하는 그런 어떤 이제 초원지대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이것을 이제 다시 고토를 수복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헌공은 굉장히 성공적인 치세를 마감을 하고 기원전 361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공의 아들인 영거량이라는 사람이 진의 효공으로 즉위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진헌공이 법과 개혁을 써서 정치를 해서 나라를 국강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효공은요, 한술 더 떱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자기 혼자 개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널리 사람을 모집하는 구현령을 이제 선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구현령은 뭐냐면 이제 자기에게 부국 강병에 계책을 제시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준다면 자기와 땅을 지급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서 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상왕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위앙인데 위앙이라는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변법 개혁을 하는 바람에 진나라가 부국 강병의 기초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진시황 때까지 이제 강력한 나라로 발전해서 진시황은 뭐 사실은 선대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강력함 때문에 아주 손쉽게 10년 만에 이제 중국을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진의 변법 개혁으로 말미암은 결과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진효공이 천하를 인재를 모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진헌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빈객과 여러 신하들 가운데 기이한 계책을 내서 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또한 관직을 높여줄 것이며 땅을 나누어 그에게 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배경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자, 상황은 이제 혁명학을 이제 관심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혁명학은 나중에 이제 법과사상을 말씀드릴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위나라에 와서 이제 어떤 벼슬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위제상 공수자라는 사람을 섬기면서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이 공수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위나라 정치를 주도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위나라의 해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원래 전통이 뭐냐면, 나라의 재상이 죽어갈 때는 이제 군주가 위문을 하면서 자, 당신이 죽으면 다음 그 재상은 누가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위안이라는 사람이 내 밑에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이한 재주를 가졌으니 온 나라의 일을 그에게 들으십시오. 주군께서 위안을 채용하라는 것을 듣지 않으시려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 경례를 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해양이라는 사람이요. 벙찐 거죠. 갑자기 이제 그 병이 나서 이제 늙은 재상을 만났는데 위로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숙의 병이 심하여 슬픈데 과인에게 나라의 문제를 위앙에게 듣도록 하라는구나. 이미 그리하고서 또 과인에게 그를 죽이라고 하니 어찌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제 위해양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것 자체가 이런 사람이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강국에서 점점 약한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 말은 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자, 개인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맞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국의 군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다. 왜냐하면 자, 공숙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발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발탁을 못 하시겠다면 죽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간다면 다른 나라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나라에 아주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런 얘기들을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위문왕 시절에는 아까 옥이라든지 또는 뭐 아주 이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가적인 어떤 개혁 정치가 진행됐지만 위무왕이라는 사람은 법가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유가 사상을 공부한 것 같아요. 인의 도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나라가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라는 사람은 공수자가 나중에 또 불러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대로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군주에게 너를 추천했는데 그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만약 그 위양을 채용하지 않으시려면 죽여라고 얘기를 했다. 나는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양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이제 여기 머물 수 없다고 깨닫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바로 옆에 진나라가 진효공이 구현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진나라로 가서 이제 발탁을 내가 채용을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효공이라는 사람과 상황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황이 진에 도착해서 진효공의 측근 중에 한 명인 경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효공을 아련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뭐 돈을 잔뜩 줬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효공이 만나서 치국 지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희, 신농, 요순, 임금의 정치에 대해서 대책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을 역사를 얘기할 때 삼황오제를 얘기하거든요. 바로 복희, 신농, 요아씨 같은 게 이제 전설상의 삼황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이제 요순 같은 경우는 오제, 5 임금 중에 마지막 2 임금이 요순 임금인데 삼황오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진효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경감이라는 소개해준 사람을 막 질책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추천했느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경감이라는 사람이 상황한테 아니 당신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니 그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답변하기를 나는 주상께서 제왕의 도를 행하시기를 바랐지만 주상께서 깨닫지 못하셨어. 원컨대 다시 한번 주상을 뵙게 해주시면 주상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만나게 되는 두 번째. 그래서 상황은 효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라의 우왕의 땅의 경계를 나누고 세금은 정한 일이라든지 은의 탕왕과 주무왕의 천명과 민심에 순응한 일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효공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럴듯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자, 하은주 그 후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왜? 왜냐하면 그 진효공이 본 것은 자기 아버지 진흥공이 법가적인 개혁을 해서 나라를 부국 강병을 만드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별로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시 한번 경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상께 왕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주상의 뜻과는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상을 뵙게 해주시면 내 말이 채택되도록 하겠소. 그래서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문을 들으니 그대에게 패도에 대한 술법이 있다는데 어찌하여 과인에게 일찍 가르침을 주지 않은 것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디어는 이제 패도라는 것을
이제 패권자가 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자의 통치술은 제왕의 통치술과는 다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왕의 도라는 것은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지만 패자의 도는 반드시 민심을 거슬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이라고 말하는 이 법과 사상의 대가라는 사람이 이제 법을 얘기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민심을 거슬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이 효공에게 대단히 와닿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서는 진효공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한 군주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듣는데 두 번씩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 번째까지 이제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이렇게 끝까지 잘 경청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변법 개혁을 제시하는 겁니다. 효공이 자, 그래서 패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패자의 도라는 것이 민심을 거스린다고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패자의 도가 어찌하여 민심을 거스르는 것인가? 상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목전의 편안함에만 연연할 뿐 백세의 이익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룬 것을 함께 즐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근심을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과 사상에 대표한다는 상황이라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 아주 그 멀리 보지도 않고 본질적인 걸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맞추어 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척하고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면 나중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고방식이냐. 자,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제 젊은 시절에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칼 포프라는 이제 실증주의 철학자가 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개방적 사회에 대한 적에 해당되는 그런 정치 사상가들을 이제 나열을 하는데 여기에 꼽히는 사람이 플라톤, 마르크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 이 상황의 법과 사상가들처럼 뛰어난 사람이 현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지금 오늘날 현대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상황의 법과적 사상이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에 20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이 정치 지도자를 일반 백성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전통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왜? 상황이 진나라의 변법을 개혁했고 이 법을 진시황이 받아들여서 결국 중국을 통일하고 진시황이 통일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그 이후부터 중국의 모든 왕조는 진시황과 같은 법가적인 사상으로 절대 독재, 군주 체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고정적인 정치 체제를 만든 시작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상황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중국, 자 관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중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황공에 대해서 이 내정에다가 군력을 끼워서 통치하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을 농민들을 16개 마을로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유사시에 바로 이제 이 병사 조직으로 전환시켜서 병농일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에 백성이 어찌 즐겁게 따랐겠습니까? 자, 백성들이 아주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전장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를 누가 즐거이 하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나라가 폐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만세 이익을 백성들이 누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효공이 대단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로 중부의 통치술이 있다면 어찌 그대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겠소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서 그래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나라가 부유하지 못하면 군사를 일으킬 수 없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농사에 힘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이제 법과 사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끌었냐 하면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업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아이디어 이런 겁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창고에 가득 찬 식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있으면 싸울 수 있으니까.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냐 하면 나라를 이제 그 군대에 나가서 그 군인이 돼서 이제 전투를 하는 행위하고 농사를 짓는 행위 외에 두 가지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서 보면요. 자, 지식을 쌓고 학문을 쌓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이제 바람직한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어떤 일반 백성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마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고 농사만 짓는 그런 삶이 가장 농사만 전념하고 필요하면 이제 전투에 나가서 적의 목을 치는 그런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방식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를 해서 돈을 벌게 하고 겨우 먹고 살게 하고, 자, 그런데 이 어떤 공을 세워서 이제 군대에 나가서 공을 세운다면, 예를 들면 적병의 목을 하나 가져온다면 한 등급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군공수작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농사를 짓는 방법하고 군대에 나가서 적의 목을 떼오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농사 외에는 군대에서 나가서 싸움하는 것 외에는 모든 돈 벌 수 있는 얘기를 다 차단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의 상황이 제시했던 무시무시한 법과적 개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한 형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법과적 사상은 이런 겁니다. 아까 상벌을 가지고 법에 명시해서 이것을 형법에 규정해서 통제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가벼운 죄에 대해서도 무겁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가벼운 죄도 무서워서 범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진나라 때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진나라 때는 어느 정도 통했는데, 나중에 중국이 이제 통일되고 나서,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되고 나서 이 진나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나라가 전부 멸망을 하거든요. 자,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워낙 그 폭정이 쌓이다 보니까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성오광의 난이라는 게 이제 민단이 발생하는데, 그 반란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중국 전체가 완전히 흙이 무너지는 형세로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왜 망했냐 하면 이 진나라의 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기법개참이라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실기법개참. 그러니까 기한을 잃어버리면 법개참, 법은 모두 참수를 해버린다. 모두 죽여버려서 목을 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성오광이라는 사람이 같이 갔던 그 900명의 어떤 이제 백성들이 당시에 남부 중국에서 이제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유실되고 도로가 유실되다 보니까 저 북경 쪽으로 제때 도착을 못하게 된 거예요. 도착을 못하게 되니까 실기법개참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다 보니까 정해진 날짜에 못 가면 모두 목이 잘리는 벌을 받다 보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러한 악정에 대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이제 이러한 엄격한 법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격한 법 체제가, 정권이라는 이 체제가 어마어마한 폭력 덩어리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어떤 전제 독재 체제의 전통을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라는 사람이 변법을 이제 개혁을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진효공이 이제 상황을 좌수장에 임명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권한을 100% 위임을 해서 변법을 하는데, 자, 상황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법을 바꾸게 되면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잘 따르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백성이 믿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자, 세길이나 되는 나무를 함양, 그 도시의 남문에 세우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 50냥을 상으로 주겠다. 이런 어떤 명령서를 벽에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금 50냥이라면 그 당시에 돈으로 치면 집을 수십 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나무 하나 옮긴다고 그걸 준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나타나서 나무를 메고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날 법을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신뢰를 준 다음에 법을 공포를 하니까,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법률을 반포하는데 아까 호적, 편성, 연자제, 경제, 중벌 말씀을 드렸고요. 전공의 장려, 그러니까 공을 세우면 돈 주겠다는 거죠. 세경 세록제는 뭐냐면 그 전에 그 기득권층이 있지 않습니까?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나라로부터 어떤 금전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귀족들이 반발해서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리고 중농억상을 추진하고 황무지 개간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개인 사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개간한 땅은 네 땅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서의 폐기와 유세를 금지시켰다. 자, 우리 진시황이 통일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서갱유라는 말이 있거든요. 분서. 이제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파서 묻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상황 때 시작된 이 모든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지식을 지극히 혐오하는 태도가 이제 법과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2차 변법도 단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 입장, 기존의 어떤 그 특권 세력,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노예까지 해방시켜버리거든요. 노예가 해방되면 대농장을 경영하던 귀족들은요, 갑자기 황당해지는 겁니다. 자기 땅이 아무리 많아도 농사를 지을 노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예까지 해방을 시켜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부자 형제의 동실 거주를 금지.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세금과 경사를 징병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가가호호, 그 집 단위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가구 수가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징병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성인 남자가 둘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분가를 시키고 형제가 둘이 있으면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족 제도를 핵가족 제도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굉장히 이제 압박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도 어떤 굉장히 어떤 불만을 사게 되는, 그리고 귀족들은 아주 불만이 뼈에 사무칠 정도였다. 자, 근데 상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열린사회 적들 그 얘기를 했는데, 뛰어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맞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자, 행동하며 주저하면 명성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식견이 높은 사람 행동은 세상의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를 이루는데 어둡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너무나 많은 반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사대부들, 선비들도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감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은 백성의 풍속을 바꾸지 않고도 그들을 가르치며 지혜로운 자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고도 다스립니다. 백성의 관습에 맞추어 가르치면 수고름이 없어도 공을 이룰 수 있고
법에 따라 다스리면 관리들도 익숙하고 백성들도 안심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가사상가의 어떤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학이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고 덕을 가지고 덕치를 주장한 거죠. 자, 그런 비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어쨌든 상황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체계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 진효공 때부터 진시황 때까지 한 뭐 5대 6대를 계속해서 이런 법과 사상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가볍게 나머지 6나라를 진나라가, 진시황이 병합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면, 상황이라는 사람이 아까 요 문장이 사실은 이제 전체를 요약하는 건데, 백성들이 농과 병에 종사하게 된다면 상과 벌의 바탕을 둔 정치에 쉽게 복종할 것이고 널리 이용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사 짓든지 아니면 전투에 나가서 적의 목을 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뭡니까? 전제 독재 정치 제도에서는 백성이란 존재는 존중받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둔하고 무식한 인구가 힘의 원천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자, 상황은 교육의 완전한 종식을 요구했다. 학자들과 방종한 사람들을 농부로 바꾸라고 충고한 거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중국 최근세사에 중국 공산당을 만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960년대 문화혁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문화혁명. 그것이 뭐냐면 대학생들을 지방으로 가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때 비롯된 아이디어였다. 지금 우리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 문화혁명 때 하방당했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은 일관되게 이런 법가적 사상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하이 정치 철학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법과 사상은요, 3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3가지. 자, 법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술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술세.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두 이제 총집대성에서 법과 사상을 완성시킨 사람은 이 한비자라는 사람이에요. 한비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술을 이 법이라는 건 아까 상과 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술이라는 건 뭐냐면 군주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 신하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를 술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술치에서 이제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술치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신하가 군주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전 사극들을 보면 이제 군주가 단 위에 높이 앉아 있고 신하들은 밑에서 옆으로 쭉 도열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숙여요. 자, 그렇게 되면 군주가 눈을 돌려서 신하가 눈을 돌려서 군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에서 이제 이 법과 사상의 술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왜냐하면 눈을 보면요, 다 그 사람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보지 못하니까 신하들은 군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군주가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그게 막 부합하는 말을 하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신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군주를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혁명학이라는 말을 했는데 혁명학도 바로 이 술치에 해당되는 어떤 분야인데 상황이 혁명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혁명학이라는 게 바로 뭐냐? 군주가 이제 어떤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러면 신하가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명입니다. 명. 자, 신하가 군주에게 보고한 내용. 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명이라면 이 신하가 이런 말한 것처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형이다. 자, 그럼 군주라는 사람은 이 신하들을 그 사람이 한 말을 보고 그 말과 행동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형명학이다. 이 사람이 A를 얘기했는데 결과가 A가 나왔는지 A-가 나왔는지 B가 나왔는지를 검토하고 맞지 않으면 처벌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군주는 신하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법과 사상이라고 보시면요. 우리가 이해하는 법과 사상이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굉장히 공포의 통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이렇게 하죠. 보고도 보지 않고, 듣고도 듣지 않고, 알아도 안다고 말하지 않으며, 가슴속에 간직한 채 신하의 말과 실제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그것이 일치하는가를 살핍니다. 군주가 자기의 행적의 흔적을 덮어버리면 신하들은 그 근원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자, 위의 사람이 그만큼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법과 사상을 한번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법 개혁을 이루었고 어떤 대외적인 성공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위나라를 공격하는데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는데 상대방 군대하고 전투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평화협상을 맺자 이렇게 합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이제 평화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격해버려요. 상대방이 이제 그 협상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속여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병법서 중에 손자병법이라고 있습니다. 손자병법. 손자병법이 이제 어떤 중국 최고의 어떤 병법서라고 일컬어지는 책인데 그 책을 쓴 손무라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자, 병자 궤도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병자 궤도야. 병이라는 것은 속이는 그것을 도로 삼아야 된다. 자, 이 병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 핵심은 상대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이 병법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치 군주가 백성을 이제 다룰 때도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속이는 셈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제 독재 군주 법가적 사상이 중심축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냐 하면요. 자, 모든 사람이 군주가 신하를 속이고 신하가 군주를 속이고 신하가 백성을 속이고 백성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는 모든 것을 속이는 기만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생존 어떤 방법이다. 성공하고 생존하려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속이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전통이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성공한 것도 상대방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해놓고 속여서 이제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상황을 비판한 무리들이 이제 막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이라는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보통 사람은 인습에 안주하고 학자는 배운 것에 집착합니다. 3대 하은주는 그 예가 같지 않았으나 천하를 지배하였으며 오패도 그 법이 달랐으나 폐업을 이루었습니다. 지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지킬 뿐이며 현자는 예를 바꾸지만 못난 자는 그것에 구속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아까 감량이라는 사람이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지라는 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배의 리가 없으면 법을 바꾸는 법이 아니며 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유학자들은 변화를 지극히 싫어하는데 지금 하는 방법이 1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방법을 바꾸어서 100배의 이익이 난다면 바꿀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99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어도 법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가사상의 어떤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고 10배의 공이 없으면 도구를 바꾸지 않는 법입니다. 예법을 따르면 과오가 없으면 예를 따르면 잘못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난을 마구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까지 등장하냐 하면요.
자, 아까 이제 감량과 두지 같은 사람은 어떤 당대 선비들, 사대부들 축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비난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조량이라는 사람이. 조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조량이 등장하는데, 조량이 아까, 조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황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임금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묻지 말고 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당신이 막 튀는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의 어떤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이 이 사람 이런 사람 이제 어떤 이제 벼슬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진나를 다스리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순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낮추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자, 지금 당신이 지금 어떤 이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그대가 위험하기로는 마치 아침 이슬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위험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이제 이 진효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을 지원했던 그 군주가 죽었습니다. 338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상황의 변법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떤 원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후계자인 진해문왕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해서 이 사람이 결국 상황이 거열형에 처해서 처형당해 버립니다. 자, 거열형이 뭐냐 하면 상황이 만든 법이에요. 자기가 이런 거열형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이제 처벌을 당하는. 그러니까 팔, 다리, 머리까지 해서 소 5마리가 끊어서 찢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면서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자, 상황을 죽여버렸으니까 상황이 추진했던 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폐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진의 해문왕이라는 진효공의 아들은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제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이 만든 법과 제도는 이 자기 같은 군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효공의 아들 진해문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상황의 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 진해문왕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4대조 할아버지. 자,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진해문왕의 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자의 손자가 현손이니까. 자, 그래서 이 해문왕부터 진시황까지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죽은 상황의 변법이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진나라가 강성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회차 강의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라는 사람은 이제 법과 사상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격하게 이제 진나라를 위한 법령을 이제 채택했고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지극히 지금 이것이 이제 중국의 대단한 전통이 되면서 그 이후에 중국의 통일 왕조들이 모두 다 법가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폭력을 일삼는 그런 통치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다. 그 전통을 만든 사람이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부국강병이라는 것이 군주 세력에게는 대단히 유익했을지 몰라도 그 밑에 신하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시달리는 그런 어떤 고통을 강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이제 상황의 사례는 중요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의 덕분으로 진나라가 부국강병에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주 강의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상황이 만든 진나라의 어떤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이 진시황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사라는 어떤 대단한 역시 법가적 사상가가 출연해서 정치가가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아이디어가
결국 중국을 바로 짧은 시간 내에 통일할 수 있었다. 다음 회차 강의는 그런 이제 아주 다이나믹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중국 고대 오인의 영웅 그들에게서 배우다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